사람에게 자유는 정말 중요한 거죠. 부자가 됐을 때 경제적 자유. 돈 있으면 하나도 안 부럽거든. 또는 비즈니스 타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주식으로 성공하면은 그 경제적 자유에서 두 가지 자유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저는 진짜라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면 이런 게 너무 좋다. 뭐 부자는 경제적 자유가 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고요. 네. 돈이 있다라는 얘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못하진 않는 상태. 근데 저는 부자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아직도 비행기를 탈 때 저 이코노미 타거든요. 내가 무슨 어디 허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한 2배예요 비즈니스. 퍼스트는 3배 4배예요. 그럼 미쳤다고 제가 그 비싼 걸 타요. 나중에 나이 더 먹어서 정말 힘들면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자가 되면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돈 때문에 못하는 거 그 스트레스 안 해도 돼요. 돈 있으면 하나도 안 부럽거든. 또는 비즈니스 타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주식으로 성공하면은 그 경제적 자유에서 두 가지 자유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저는 진짜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공간적 자유예요. 아무 데서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죠. 저는 실제 주식으로 성공해서 캐나다에서 한 2년 살다 왔는데 그때도 한국 주식 했어요. 훨씬 좋은 시간대.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한국 주식이 4시부터 10시. 아침에 일어나서 실컷 놀아. 아침에 일어나서 막 나가서 거기 이제 스케이트장이 많으니까 스케이트도 타고 테니스 코트가 텅텅 비어 있어요. 테니스도 치고 뭐 골프장도 가고 낮에 실컷 놀고 3시 반쯤 들어와서 주식하다가 자면 돼요. 주식 투자로 성공하면 어쨌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일할 수 있다. 공간적 자유보다 사실 더 좋은 자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까지 말하면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아마 오늘 책을 밤새서 읽을 수도 있는데 인간관계에서의 자유죠. 저도 세무사로도 돈 벌어보고 요즘에 기업 대표로서 돈 벌어도 보고 뭐 작가로서 인세도 받아보고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다들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책 한 권 쓰는데도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있죠. 출판사와의 관계, 유튜버도 관계 있죠.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인간관계의 자유는 뭐냐면 주식으로 성공하면 내가 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같이 일 안 해도 되는 자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는 자유. 사람에게 자유는 정말 중요한 거죠. 부자가 됐을 때 경제적 자유, 그리고 주식 투자자로 성공했을 때 공간적 자유와 인간관계의 자유를 생각하신다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32살에 100억 정도를 버셨고 경제적 자유를 확 얻으신 거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경제적 자유를 늘 느낄 수 있었죠. 무슨 뜻이냐면 사실 제가 결혼을 이제 하고 나서 돈을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도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기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컴퓨터가 필요했는데 저는 카드가 없어서 와이프 신용카드로 거의 한 24개월 뭐 이렇게 컴퓨터를 사고 뭐 이런 기억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경제적 자유는 확실히 누렸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가장 크게 누렸던 건 직업 자체를 막 계속 제가 바꿀 수 있는 캐나다로 가족들과 같이 가서 한 2년 정도 살다 오고 또 돌아와서도 바로 뭐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지 않고 세무사 공부를 해서 세무사 자격증을 따고 세무사 합격하고 나서도 합격 동기 세무사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강남에 이제 사무실을 얻고 뭐 이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경제적 자유는 여러 가지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원래 일반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받은 월급을 계속 계좌에 넣으면서 그 돈으로 이제 큰 돈을 벌고 나서 화표를 쓴 거죠. 제가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는 이유가 저희 주식 투자 초기는 100% 매매였거든요. 거의 뭐 상한가 따라잡기 거의 미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도 아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스스로 습득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직접 써보면서 다 느끼는 거죠. 이게 올라가면 이 정도 파괴력, 떨어지면 이 정도 파괴력, 어떨 때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거를 경험으로서 느꼈었고. 그래서 요즘에도 레버리지를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안 되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레버리지로 돈을 벌었는데 너는 안 되라는 건 진짜 웃긴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부자,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무조건 썼습니다. 무조건 썼죠. 무조건 썼죠. 우리나라에서 진짜 부자가 누군데요? 다 대기업 오너들이잖아요.
대기업이 자기 돈으로 회사 인수하나요? 다 빚내서 인수하죠. 또 우리나라에서 돈 번 사람들이 누구예요? 강남에 집이 몇 채씩 있는 사람들이죠. 강남에 집을 몇 채를 대출을 받아서 사지 자기 돈으로만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쓰는데 왜 돈 없는 사람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일단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저도 돈 없었을 때 레버리지를 썼고,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해요. 저는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써라. 다만 위험은 확실히 알고 써라. 빨리 돈을 벌고 싶으면 해라. 다만 원금이 빵원이 될 수도 있다. 처음 직업 들어가실 때부터 투자를 정말 제대로 하시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네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첫 직장을 잡게 된 케이스인데요. 네네. 여기저기 다 넣었는데 이제 한 군데가 된 거고요. 결혼하고 몇 달 있다 취업을 했는데 아기가 이제 임신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가난하면 혼자 뭐 라면 먹으면서 뭐 어디서 살았겠죠. 근데 결혼한 상태에 애까지 생겼는데 내가 무지금은 당연히 안 되니까 여기저기 취업하려고 노력했고 이제 취업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니까 정말 수원에서 여의도까지 거의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에 한 8, 9시 넘어서 집에 와서 집에서는 뭐 한 7, 8시간이나 있었을까요? 그런 생활을 계속했던 유일한 이유는 아마도 돈 없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런 거였어요. 직원 한 10명 정도 있는 데서 뭐 투자자문 준비하는 뭐 그런 회사. 거기 무슨 증권회관인가 뭐가 회관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증권사 리포트가 종이로 쫙 있는 거예요. 2부씩 쭉 걷어가서 이제 회사 대표 갖다 주고 막 하면 저도 옆에서 이제 남는 거 보고.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꼭 증권사 리포트를 보라고 하는 게 그때 한 6개월 정도 종이 증권사 리포트를 매일 보니까 이거 뭐 나도 쓰겠는데 딱 6개월 지나니까 나도 진짜 써보기도 하고 막 종목 선정도 해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 좀 느꼈죠. 내가 좀 주식에 약간 그래도 자질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계속 월급으로 주식하고 하는 게 좀 빨리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IMF 시대 직후란 말이에요. 99년. 그리고 그때는 상한가가 코스닥이 10이고 거래소가 15라였고 연속상한가가 충분히 가능했어요. 연속상한가만 잘 잡으면 정말 2배는 일주일만 해도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 저도 일주일에 2배가 아니고 한 달에 2배도 안 돼요 이제. 그때 이제 돈을 확 벌시게 된 이후에 약간 나름 은퇴도 하셔갖고 캐나다를 갔다 오시고 가장 돈이 많이 들고 하고 싶었던 게 해외 유학이었는데 참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내 맘대로 다 한 거죠. 왜냐면 돈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사표 내고 외국 나가고 싶다. MBA를 가자. 미국.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미국 MBA 가면 되겠네. 근데 미국 MBA는 지맷이랑 이런 거 한국에서만 1, 2년 준비해야 된다던데. 그러면 캐나다 가서 1, 2년 준비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캐나다를 간 거예요. 캐나다 가서 어학연수하고 영어 공부하고 뭐 지맷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밟다가 1년 지났을 때 와이프가 이제 둘째 임신을 하고 출산 전부터 좀 이제 힘들어했어요. 거기 원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한국 들어가자. 내가 무슨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한국 들어가면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또 경영학과 이런 회계학 경제학 공부도 많이 한 상태니까 세무사 공부나 해서 사무실 하나 차려서 내 방에서 주식하면서 직원들 고용해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들어와서 세무사 공부하고 합격하고 실제로 세무법인 하면서 저는 제 방에서 주식만 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은 되게 독특하네요. 일단 돈이 많이 있으셨는데도 굳이 세무사라는 직업을 다시 이제 또 공부해서 따야 된다는 게 사실 그거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직업이 왜 있어야 되냐면요. 그 당시만 해도 전업 투자자는 그냥 어디 고시원에 처박혀서 사발면 하나 먹는 사람으로 치부되던 시절이었어요. 전업 투자자는 용어도 없었고요. 주식하면 패가망신인데 심지어 직업이 주식 투자자면 뭐 이건 나가 죽을 놈이죠.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돈 번 거를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면 당연히 직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들 밑에서 월급 받긴 그렇고 무슨 사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 자격증이 제일 좋겠구나. 그래서 세무사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 태어나서 한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큰애가 이제 한국 들어오면 1, 2년 있다가 초등학교를 갈 텐데 아빠 직업란에 분명히 뭘 써야 되는데 아빠 전업 투자자 아빠 백수 이런 거 얼마나 웃겨요. 그래갖고 아빠 세무사 괜찮네. 그래서 들어와서 세무사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집중은 잘 됐는데 집중 잘 됐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돈이 많으니까 할 것도 많고 재밌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고시촌에서는
재밌는 일도 없고 돈 쓸 일도 없어요. 네. 빨리 끝내고 싶었죠. 네. 1년에 한 번씩 시험이 있으니까 떨어지면 1년 더 해야 된다라는 네.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네. 그래갖고 1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저희 회사의 가치가 100억이라면 100억의 유형 자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인력, 문화, 그 인력들이 갖춘 잠재력, 혁신성, 그러니까 되게 이제 무형 가치가 집중적인 거죠. 여전히 이제 북밸류로 평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문화적 요소를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할 정도, 비용이 아닌 인력이 정말 최대 자산이 될 정도로 바뀌고 있는데, 또 재무제표를 보시는 입장에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그럼 재무제표에 그게 드러나기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전부터 있었던 용어로 친다면 결국은 뭐 양적 분석, 질적 분석이고요. 네, 그래서 양적 분석은 재무제표 베이스로 숫자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 질적 분석의 영역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질적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가치 투자자의 책들을 보면 CEO의 역량이랄지 네, CEO의 도덕성 뭐 이런 CEO에 관련된 게 네. 사실 제일 많았고 네.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직원들의 맨파워나 기업 문화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퍼지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 책부터 지금까지도 훨씬 발전된 형태로 질적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네, 재무제표에 반영시키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네, 반면에 만약에 어떤 현명한 투자자가 나온다면 재무제표가 아닌 뭐 질적 분석표, 제가 장담하는데 재무제표와 비슷한 구조로 계정 과목들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네. 해서 네. 근데 일반적으로 공인된 회계원칙이 아닌 네. 기준을 만든 이런 걸 누군가가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많은 공감대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거 되게 일상적으로 쓰고 있네요. 그 중에 한 가지 개념이 갑자기 저는 문득 떠올랐는데 OMTM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영어로는 One Metric That Matters.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는 뭐냐? 향후 매출 3년, 5년 후의 순이익을 결정할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냐?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지표가 가입을 하자마자 친구 7명을 연결한 사람이라고 예전에 규정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든 회사의 원 매트릭이나 혹은 원투 정도를 나름 이제 분석할 수 있으면은 그 회사의 밸류를 약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양한 얘기 또 들려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책을 써주셔서 그런 상세한 얘기들을 담아주신 점 되게 감사드리고요. 책 한 권으로 모든 지혜를 얻을 수는 없죠. 당연하죠. 네. 근데 좋은 책은 다른 책을 더 읽게 만들고 다른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맥락들을 엮어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책 한 권을 읽으면은 다른 훨씬 더 많은 책들을 읽는데 분명히 더 드라이브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이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